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맞아요. 있고요. 같은 날짜에 올라온 맞아요. 건데도 그러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그런 뭐 게 오른다 있어서. 떨어진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는 팩트니까 네. 지금 11월 이후 매수 심리가 7선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100이 넘으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100은 안 됐지만 그래도 최저 바닥보다는 좀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1월 달은 60선이었다가 70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이거는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건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작년 11월, 12월 달보다는 어때요? 분위기가 좀 좋아졌잖아요. 네.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팩트는 맞아요. 그럼 뭐 그게 왜 분위기가 좋아졌냐? 일단은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때 작년 연말 때보다는 좀 낮아진 상황이니까 일단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억 대출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고 15억 이상도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실권이 바닥을 치고 이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의 주택이 주로 서울에 어디 있어요?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 도봉, 강북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가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취득세 완화라든가 이거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됐지만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전보다는 살아났고 그리고 제가 그 작년 연말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침울하지는 않지 않냐 그게 제 판단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이 바닥이지 않았을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기사는 제 말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네. 상태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네.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그렇죠. 좋아짐인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뒤에 기사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또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네. 김지현 대표님께서 네. 부동산 바닥론 믿지 마라. 그래서 또 한 번 하락이 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되게 멋있게 네. 사진 찍었다. 네. 네. 양복도 잘 어울리시고. 포즈도 딱. 네. 근데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백밀러를 보고 가면은 운전이 안 되는 거랑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라는 거는 과거 지난 일, 백데이터, 반사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미래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미래 예측가서 이게 반영이 쉽게 되지가 않는다. 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역변하는 이 변화의 흐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자꾸 좀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쓴 책 40살 건물주 같은 데 보면은 데이터나 통계로는 부동산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썼거든요. 그 2019년도, 2018년도 그때 쓴 책이에요. 2017년도에.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나 통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은 좀 약간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전에 그 선대인 씨도 그랬고 뭐 이광수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락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별해서 끼워 맞춘다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님은 끼워 맞추는 거다? 뭐 100% 그렇게 할 수는 하는 건 아니지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다? 저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예측하는 것 자체는 네. 좀 약간 너무 100%는 아니지 않겠냐는 게 제 100%는 아니다. 네, 100%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를 또 100% 믿을 건 아니더라. 물론 제 말도 여러분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미래를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말을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내용들 책이나 유튜브 상에 그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신 게 맞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더 떨어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다 오른다고 할 때가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의견이 분분할 때는 오히려 저는 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값을 안 살려고 좀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먼저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잘 찾으면은
또 여러분들도 기회를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팩트는 이거예요. 지금 작년 연말보다는 가격이 어땠어요? 지금 올랐잖아요. 네. 네, 가격이 오른 건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다시 그 가격으로는 저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2018년도, 2019년도 가격 마이너스 30%가 됐으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런 지역들, 마이너스 30% 떨어졌던 지역들을 작년 연말에 샀던 거예요. 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올랐고 더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꾸준히 더 수익이 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있는 구로도 이제 준신축, 구축 이렇게 네. 고루고루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10월부터 정말 꾸준히 조금 모의 선행하시죠. 호가하고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작년 11월, 네. 12월이 저점이었고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매물이. 확실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오는 것도 없어졌고 네, 맞아요. 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남을 시작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옮겨왔고 아직 그 온기가 지방까지는 안 갔는데 그게 이제 지방으로도 이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건데 그 지방으로 가는 거는 아마 정부에서 좀 더 지방 활성화 대책, 미분양 뭐 대책 이런 거를 좀 내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지방 시장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언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하나 했을 때 이제 금리가 좀 포인트다.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 조짐이 보이는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 정도의 변화가 보일 것 같다. 네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지표가 이제 좀 개선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금리를 기준으로 좀 보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그 금리를 기준으로 보는 건 좀 맞는 말씀인데 우리 대출 금리가 그 전보다 좀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때문이라도 지금 집값이 조금 오른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4년, 2025년에 많이 부동산이 오른다면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은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 또 2년 지나지 일반 세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2024년, 2025년 오른다고 하면은 그때 만약에 직전에 사기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소한 1, 2년 전에는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4년, 2025년에 이 말씀대로 오른다고 하면은 지금 2023년, 2024년에 사야지 2025년, 2026년 오를 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때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좀 올라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가? 아닌가? 더 떨어지겠지. 자꾸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한번 바닥 쳤다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올라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좀 올랐다가 약간 또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면 그것 봐. 내가 좀 안 사길 잘했다. 좀 떨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갑자기 그 순간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서 사야 되나? 근데 옛날 가격 생각하면 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더 쌌는데 지금 내가 3천만 원 비싸게 살려고 하니까 또 이게 본전 생각이 나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살까 말까 또 고민하다가 또 못 사. 그러면 또 오르고. 이게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잡기가 정말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실제로 제 돈을 갖고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자기 돈을 갖고 투자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얘기만 하는 거는 절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돈, 내가 돈을 100%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뼛속 깊게 알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을 내가 딱 예측해서 정말 진바닥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때 그치. 사는 게 그게 사람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야, 지금이 발목에 하면서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뭐 이 정도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내가 좀 네. 감안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지금이 바닥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최소 10%, 네. 뭐 많게는 30%까지 네. 떨어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네.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미 이 기사는 아마 작년 연말 전에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는데 이미 그 시기는 전 지났다.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읽는다라고 네. 이제 해서 이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은 어떤 방식으로 전 직관이죠, 직관. 미래를 읽으세요? 전 미래를 직관으로 믿는 거예요. 직관으로. 직관, 경험과 직관이죠. 경험과 직관. 그러니까 통찰. 그렇죠. 통찰이죠, 통찰. 통찰. 이게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모호하게? 야, 직관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또 경험이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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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신 농부들은 어느 정도 그 날씨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비를 한 30년 하신 그 정비 기사님들은 네. 차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명장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다 경험치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투자를 오래 하다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투자를 오래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담 사례도 많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그냥 아는 거죠, 뭐. 경험적으로. 요때 되면 바닥인 것 같다. 요때 되면 좀 고점인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썰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전문직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 이런 거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동네 아줌마가 오히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잘하는 경우가 정말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죠, 경험. 경험과 어떤 통찰력 아니면 이제 그 직관, 돈을 보이는 그런 냄새 이런 거를 이제 맞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보다 돈을 많이 번 경우가 굉장히 더 많더라.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 돈 넣어서 해봤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반의 자체가. 그렇죠. 예. 약간 그렇죠. 네 돈 넣어보고 벌어보기도 해보고 맞아요. 까먹기도 해보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맞아요.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너는 돈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봤냐? 까먹어봤냐? 해봤냐? 직접 해봤냐? 네가 직접 해봤냐? 네 돈 갖고 해봤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는 제 돈 갖고 해봤어요. 투자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냥 말로만 논리로만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담을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 부동산을 무릎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인가? 그렇다. 서울 집값은 아직 가슴에서 허리 사이다. 가슴에서 허리 사이? 네. 네. 너무 무거워졌나? 허리면 허리고 가슴이면 가슴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어쨌든 집값은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까지 더 빠질 거고 그 뒤 입주 물량 공급 부족 등으로 전세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오를 준비를 할 것이다. 네. 정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집을 무릎 가격에서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오고 있다. 네. 아직 사지 말라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이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그 집값이 좀 더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 이게 또 미래는 계속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래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야지.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사 나왔으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기사를 보잖아요. 이런 기사가 정말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지금 빨리 사야겠네. 왜냐면 2024년까지 기다리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때 사면은 나도 못 사겠네? 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선진입. 선진입? 그래봤자 1, 2년이니까. 1, 2년 못 기다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과감히 사요, 진짜. 그럼 이런 기사 때문에 또 미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미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로 인해서 미래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미래를 뭐 자신있게 예측한 적은 없거든요. 뭐 그럴 것 같다고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얼추 맞아요. 맞아요. 얼추 맞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래는 변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또 과거 데이터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통찰력 있는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둔촌주공 피 주고 사도 됩니까? 호구짓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구짓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둔촌주공을 예전에 하라고 했지 지금 하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5억. 저는 안 하죠. 5억 주고 안 한다는 거죠. 피가 5억이면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버스 떠났어요. 그러면 이 버스를 탈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버스를 찾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둔촌주공 예전에 그 막 미분양 나고 했을 때 청약 당첨되시는 분들은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그럼 하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피 5억 지금 번 거잖아요. 만약 피가 5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한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5억 주고 피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둔촌주공 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피 5억 주고 들어가서 당신이 이거 둔촌주공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바보들인 거죠. 둔촌주공 피 주고 5억 주고 살래 하면 전 안 산다고요, 지금. 화나신 거예요? 안 사죠. 안 산다고요. 나온 김에 이광수님. 네. 이분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소폭 반등했다고 갭투자 2년 뒤에 터지는 폭탄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앞으로 15% 김기현 대표님하고 같은 맥락이신 스탠스이신 거죠? 것 같아요. 집 언제 매수하냐? 전세값 거래량 추세적 회복할 때 네.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이분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25년 2025년째? 바닥이면 네. 24년 말, 네, 25년 네, 뭐 이 정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세값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25년이다. 그러니까 1년 빨리 사면 안 되나요? 2020년 말 1년 빨리 자, 근데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2008년도도 경험했고 2014년도도 경험했고 우리가 그 옛날 기사를 찾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거기서 2014년도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카이브. 네,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내용의 골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2014년인데 그때 약간 반등했을 그런 조짐이었거든요. 바닥 찍고 부동산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집값 지금 바닥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집값 더 떨어진다, 세계 경제 어둡다, 안 좋다. 이런 기사 한번 진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014년도에.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그 말을 믿고 집을 안 산 분들은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2022년, 2023년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 미분양 나고 막 경기 안 좋고 막 안 좋다 할 때 그냥 과감하게 한 채, 심지어 두 채 사신 분도 계세요, 그때. 심지어 뭐 두세 채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에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시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랬는데, 2008년에도 이랬는데, 2004년에도 이랬는데, 저는 벌써 3번을 경험했거든요. 2004년도, 2008년도,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설령 지금 만약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장하신 것처럼 2024년, 2025년도에는 오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세금 때문에라도 1, 2년은 기다리셔야 된다니까요. 1, 2년은. 그리고 지금 들어갔는데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내가 좀 감수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때 사지 그때 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요. 이미 늦는다고. 이게 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옛날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러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작년 말 이후에 10% 정도 가격이 내려왔는데 서울은 같은 기간에 22%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8% 정도 하락을 했다. 네. 아직 더 내릴 여지가 많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광수님이? 네. 네. 근데 그랬는데 오히려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반등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서 더 반등했던 것도 다 반납하고 그렇죠. 추가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랑은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15억 대출금지도 안 풀렸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금자리 특례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지금보다 더 높았는데 여건들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는데 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죠? 그 15억 대출 금지도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15억 대출 금지 앞으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지 마.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합헌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10억 이상 대출 금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종부세 중과도 합헌이 됐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도 정책이 정부에서 원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완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고 정권이 바뀌면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현 정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여러분 항상 제가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잖아요. 뒷바퀴는 투자소득, 앞바퀴는 사업소득, 이제 근로소득. 근데 항상 보면은 보수 정권일 때는 이 앞바퀴 굴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앞바퀴. 그러니까 저도 지금 투자 쪽보다는 사업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죠. 사업 쪽에 훨씬 더 관심 있잖아요. 더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더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뒷바퀴는 이제 이미 세팅을 해놨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재명이다 그러면 뒷바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나 이런 게 자산 가격이 훨씬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험했잖아요, 이미.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의도치 않든 안 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수 정권이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뭘 신경 써야 된다? 앞바퀴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일, 내 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몸값 키우는 거. 몸값. 네. 본인 몸값을 키워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뒷바퀴는 이제 이미 세팅하신 분들 그냥 내두시는 거고, 뒷바퀴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무주택이다, 그다음에 현금 있으면 그거 뭐예요? 현금 뭐예요? 그런 분들은 집 사는 게 맞죠. 그런 분들은 사는 게 맞다. 아파텔.
미분양 난 거 분양사무소에서 전화와서 계약했던 사람이에요. 궁금한 건 분양사무소에서는 중도금 대출 낸 상태라서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팔리지도 않고 문제는 주변에서 하도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문매를 맞아서 과연 대구 상승장에서도 아파트를 오르긴 오를까 하고 생각됩니다. 84 중저층 분양가 4억 3,300 정도였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파트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대출 규제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 다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취득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보금자리 특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제가 돼야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요. 대구에 있는 이거는 제가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저도 오피스텔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만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월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하셔도 되는데, 지금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을 또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 막 굉장히 하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에 오피스텔 대구에 있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네. 했는데요? 한 거 어떻게 해요? 뭐 그걸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도금도 냈는데요? 그러면 그냥 월세 받는 목적으로 갖고 가셔야죠. 뭐 월세 장기로 가셔야 돼요. 장기로. 아파트는 네. 어쨌든 우선순위라는 게 순번이 네, 그렇죠. 뒤에 아닙니까?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좋은 아파트들 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조금 네. 덜 좋은 아파트들 가고 그렇죠.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순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아파트 해서, 왜냐면 취득세가 뭐 8% 11% 아직 그게 안 풀렸거든요.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2월 21일 이후에 하신 분들도 이제 취득세 완화해서 나중에 돌려받긴 하겠지만, 그게 안 풀렸는데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하게 되면 다른 거 취득세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내가 정말 많이 있어서 더 이상 난 이제 이런 거 오르는 것보다 월세 받는 거 할래. 아니, 그러면 오피스텔 저는 오케이라고 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오피스텔 5개에서 월세 받고 있는 것, 물론 전세 있는 것도 있지만 월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월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 하나도 안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월세 받는 건 생각 안 하냐고요. 우리가 70만 원씩 만약에 5년을 받으면요,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오피스텔 안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4, 5년 동안 월세 받았으면 됐지.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주면 더 땡큐인 거죠. 그건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오피스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오피스텔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오피스텔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아파텔 84면은 이렇게 거의 같이 아파트죠, 뭐. 단지처럼 이렇게 맞아요.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파트도 맞아요. 그 오피스텔도 맞아요. 이렇게 같이 무리를 맞아요. 지어 있는 맞아요. 오피스텔 아니에요? 그러면 좀 네. 가능성이 있나요? 훨씬 낫죠. 훨씬 난데 지금 오피스텔 그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빨리 풀어줘야 돼요. 오피스텔 관련해서 규제를 좀 풀고, 대출 규제도 좀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그게 안 풀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진곤님, 그럼 네. 중도금 대출 받으면 원래 계약금 포기하고라도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건가요? 안 되죠. 중도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협의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계약에. 근데 이제 중도금을 했다는 거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시행사에서 이제 이거를 해지를 해야 돼. 분양사나 시행사에서 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제 해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해줘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누가 해주냐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대부분 옛날에 2008년도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소송을 했더니 소송, 이제 계약 해지 소송. 근데 대부분 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많아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불리해요. 이거 계약을 한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냈다는 것 자체가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중도금 받은 거 갖고 여러분 딴 거를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가 나 이거 계약 해지할래요. 빨리 계약금만 내고 해지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냐고요.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하실 때 이미 아셨어야 되는 거예요. 장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장기로. 제가 이제 어떤 오피스텔인지는 안 봤으니까 뭐 나홀로, 근데 보니까 브랜드도 있고 나홀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셔야죠. 뭐 장기로 가고.
그 월세 놓으세요, 월세. 월세 놓아서 좀 장기로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될 거 아니에요. 소송해도 소용없는 거는 제 경험인 거고, 이거는 변호사분들이랑 그래도 상의를 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익은 많이 없더라.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고, 제 말이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용산과 강남 네. 10년, 네. 15년 이렇게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투자 가치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제 책에 썼을 때는 제가 그 용산이 제2의 강남이 될 거라고 제가 썼었어요. 2009년도에. 그 30살 직장인 10억을 벌다라는 책에서 제2의 강남은 용산이 될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산을 주목해라. 제 책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2009년도에 이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용산에 대해서.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고 더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남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에 강남도 개발이 지금 정부 정책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안 풀고 있잖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대치, 삼성, 잠실 쪽에 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삼성역 일대를 지하 복합 공간 마이스 이미 다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동이나 이런 데도 안 풀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기 엄청나게 개발할 거야. 개발 계획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그러니까 안 풀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호재가, 용산도 호재가 있지만 나중에 강남 쪽의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타타타타 터져요. 그러면 이 강남 쪽도 훨씬 더 저는 더 좋아질 거라 보는 거예요. 미국도 정말 비싼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강남이 오히려 더 초롱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강남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내가 당장 안 들어가더라도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용산은 제가 볼 때는 강남의 아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용산이 강남을 앞지르지는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혐오에 굿판된 폭락이와 폭등이, 집값 논쟁. 뭐 커뮤니티 가면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요새 특히 폭락이와 폭등이 집값 논쟁. 폭락이는 폭락이대로의 논리와 콘텐츠들을 네. 이제 끌어와서 네.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고요. 폭등이라고, 저쪽에서는 우리를 폭등이라고 네, 보는데 네. 저는 폭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폭등이들도 이제 막 그 각종 네, 네. 근거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제가 폭등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쪽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쪽에서. 저 폭등한다고 했나요, 제가? 폭등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왜? 사람들. 네, 합리적인 사람인데.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뭐 사이클이나 네. 뭐 이런 순환론이나 네. 어떤 시장론자나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쪽에서는 네.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냥 폭등이들, 그래요? 영끌러들 뭐 이런 그럴 수 식으로 있죠. 표현을 하죠. 제가 영끌에서 살아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저를 폭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기사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쇼킹 부동산이 원래 하락론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집값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근데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그 구독했던 분들이 너 왜 집값 하락한다고 했다가 오른다고 하냐, 너 상승론자 됐냐 해서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폭락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계속 해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줘.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야, 너 배신했어? 그래, 두고 봐. 너랑 이 끝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건지, 기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혹은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현실을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란 얘기예요, 전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싫은 거지. 다 싫은 거고 다 욕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원래 입에 쓴 약이 그 몸에 좋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들도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애당초 안 듣는 거잖아요. 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폭등일 듯.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그렇죠. 쇼킹 부동산님이 어느새 상승론자로 바뀌셨다고요. 근데 뭐 이게 상승만 주장해야 상승론자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렇죠. 예, 들고요. 그렇죠. 하락 얘기했다가 뭐 오를 때 됐으니까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지 난 모르겠는데. 그럼 뭐 주구장창 뭐 계속 하락한다고 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주구장창 하락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 물론 존재하는 거니까. 예. 아, 이게 좀 정치적 신념하고도 좀 연결이 네.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좀 스탠스를 강하게 표현하는 네. 우리 한 교수님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은 좀 그쪽 사회주의 쪽. 그쪽 맞아요.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 교수님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좀 또 자유주의. 반대쪽으로 또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유주의. 그쵸? 그렇죠. 예. 네,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본인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현실을 너무 냉혹하게 알기 때문에. 예. 아마 루블린도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 돈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도저히 사회주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완판이 됐어요. 그 영등포 자이 계약 완판. 이게 이제 양평동인가? 아마 양평동에 있는 거예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34평이 12억이고요. 와. 25평이 8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8억 5천 정도? 그다음에 34평이 11억 5천이니까 요 정도 이제 공급이 된 거의 뭐 이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이 말은 요게 여러분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신축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기본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비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거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34평이 준신축인데 11억 5천, 12억 미만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가격적으로. 요게 어떤 한 지표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게 25평이 8억 5천 뭐 미만이다. 그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8억 5천 미만이면.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100% 완료가 됐고 지금 경쟁률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8억 싸다 비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근데 여기서 뭐 또 이제 학군이나 뭐 교통 여건이나 입지나 이런 거 다 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 아파트 11억 5천, 12억 혹은 25평 아파트 8억 5천 요 사이면은 이제 가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구나. 요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여러분 이제 투자 결정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서 요 기사 좀 갖고 온 거예요. 저도 넣었는데 광탈. 기존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다 가점제였거든요. 그 말은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부양 가족 수가 없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갈 기간이 짧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당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추첨제로 더 늘렸다는 거거든요. 강남도. 그리고 지금 또 정부에서 잘한 게 뭐냐면, 근데 물론 정부에서 지금 못하는 것도 저도 있고 아는데, 근데 현재 이 청약 관련해서는 또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85제곱미터 초과만 추첨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큰 평수 하시려는 분들은 가점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점제를 더 올렸어요. 추첨제를 낮추고. 그리고 약간 소형 있지 않습니까? 소형 중형 같은 경우는 추첨제를 늘렸거든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청약을 노려보실만 하다. 그리고 청약은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정말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서울 청약을 좀 노려보셔라. 왜냐면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 다주택자는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주택자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또 서울도 비주증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데를 잘 노려서 청약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청약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을 딱 집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간택을 받는 거지, 내가 여기를 사고 싶어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을 잘못 알고 계신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넣으셔라.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당첨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청약하시는 분들 대부분 넣을 때 당첨되는 걱정부터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여기 할까요 말까요? 당첨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어차피 안 된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한번 넣어보시라고. 저 아시는 분도 둔촌주공 그때도 방송할 때 상담했잖아요. 둔촌주공 넣을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넣으시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근데 그분 안 되셨을걸요? 그때 방송 상담하셨던 분.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청약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 멘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9억 잠실 아파트가 부른 참급. 이건 왜 가져오셨죠? 재산 상속 갈등에 네. 친누나 살해한 30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사실은 부모님이 누나한테 줬어도 100% 줬어도 유류분 청구라고 그래서 그쵸. 원래 받기로 한 몫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때문에 이게 누나를 살해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케이스고 나쁜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이런 이게 사실은 돈도 문제고 이제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있지만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차라리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런 건물보다도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런 거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괜찮지 어떤 큰 빌딩 건물 그렇게 되면 세금도 그렇고 이게 또 나눌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동산을 남겨놓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요새 들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처분하고 이제 다 그거를 뭐 사업체라든가 뭐 법인을 만들어서 현금을 만들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는 게 낫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일부만 갖고. 아버지 나 줘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얘기하죠. 그럼 나 본인이. 아파트 나 줘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얘기를 해야죠. 너희들이 벌어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 좀만 도와줘 좀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행복한 요건인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왔어요. 다녀 경제교육 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네. 터부시 됐던 네. 그런 세대죠 또. 그런 세대의 아버지 밑에서 네. 자랐기 때문에 네.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제 또래죠. 제 네, 또래나 제 위에 세대 분들은 좀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시는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하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듣든 말든. 애들한테. 아빠가 이런 거 요새 하려고 해서 요새 소금빵 관련해서 갖고 왔는데 한번 먹어볼래? 맛이 어때? 괜찮니? 뭐 하고? 아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어. 너희 같으면 하겠니?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안 한다고 하죠.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건물주 마블 게임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규칙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자녀 교육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애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야 된다고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애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직접 투자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집을 산 거를 같이 보게 하고 여기가 아빠가 세준 집이야 하고 얘기를 다 하고 애들이 받아들이고 안 건 상관없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최근에 저희 막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게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1명, 2명 이렇게 생기면은 저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아빠 구독자 1명 생겼다, 2명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도 빨리 이거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하고 올리면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이제 9살이니까 4학년밖에 안 됐는데 5학년 이제 5학년인데 이제 제가 4학년 5학년도 헷갈려서 또 나중에 혼나겠다. 근데 4학년 5학년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가 봤을 때 5학년짜리가 그래도 유튜브 하고 친구들이랑 또 공유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빨리 구독해달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상교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하고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사업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있구나.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부족하면 네. 당연히 다 부족하죠. 그쵸? 실거주 하나도 뭐 거의 그쵸? 겨우겨우 마련할까 말까인데요. 그쵸?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분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전세에 3억을 살고 있어요. 3억. 전세 3억 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전세 1억에 한 80에서 10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월세로 돌리면. 네. 아니면 그거에 맞게 이사를 가시고. 그러면 2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분양권을 2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갭 투자 하나, 분양권 하나 살 수도 있는 거고, 청약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그냥 나는 뭐 현금 흐름을 더 원하겠다. 그러면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반대지만, 아, 그렇죠. 반대지만, 뭐 본인이 원한다면, 뭐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세로 3억을 깔고 있으면 그 돈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소액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여러 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두 채, 두세 채 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을 계속 불려가는 거죠. 제가 썼던 전략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불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서 두세 채 계속 불려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키운 거죠. 이렇게. 대신에 이제 저는 제 몸값도 계속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뒷바퀴만 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바퀴도 굴렸어요. 앞바퀴는 어떻게 굴렸냐? 계속 책을 냈잖아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벌써 3권 냈고, 이번에 4번째 책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몸값 계속 올렸잖아요. 저도 뭐 유튜브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4년. 그 구독자가 계속 뭐 꾸준히 아주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저도 몸값을 올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또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돼요.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본인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 기준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틀리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귀가 또 얇으니까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 맞고 저 말 들으면 또 저 말 들어요. 그렇게 다 본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경우가 많아요. 첫 단추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더 불신하는 거야, 더. 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되니까 더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에 또 혹해서 또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려면 확률적으로 그 리스크가 적은 거를 덜 해라. 그럼 리스크가 적은 게 뭐죠? 아파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아파트 위주로 해라.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주춤할 때 가격이 주춤할 때 이때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저평가된 거 위주로 사라. 그게 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그 주변 얘기 들을 거 없고 그럼 본인 기준이 있으면 사면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거에서 이제 실패하니까 겁나고 더 못하고 하니까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세우고 첫 단추를 잘 깨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단추만 잘 깨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려요. 자신감도 생기고. 공감이 됩니다. 공감돼요?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웠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또 끼웠어요. 두 번째 단추 잘못 끼우고. 그리고 또 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풀으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또 몇 년이 걸리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예전에는 공무원이 또 한창 인기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 또 인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수입이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직업이나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인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최고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무원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제 자식이 그때 공무원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전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안 할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 말은 지금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시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공무원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다 엄청나게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 많을걸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명하게. 저희 할아버지 네. 공무원이셨고요. 네.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셨고요.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 네. 거의 뭐 준공무원이죠. 저희 뭐. 외할아버지도 교사였습니다. 공무원.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탈출을 한 거죠. 네. 그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100대 빵은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맞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 분명히. 그런 어떤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고 네. 약간 워라밸? 뭐 사실 요새는 그치. 워라밸도 없어요, 사실. 공무원 그치.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치. 저는 무조건 공무원 안 돼 이건 아니지만 제가 해봤으니까요. 근데 굳이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다 우르르 쫓아가서
여기 지원할 필요는 그럼요. 없다라고 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종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우리가 이제 100도에 물을 끓려면 99도 100도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다 이게 이게 왜냐면 그 종우 씨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많은 그 지식분들도 그렇고 실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본인한테 내공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하고 불이 점아서 폭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 안 한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공을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딱 불이 발하는 시점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시너지가 나서 팍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제 생각은. 이제 열심히 끓여서 한 5도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지금 다시 씻고 있어요. 한 60도 이렇게. 다시 올려야 돼요. 다시 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쫙 이렇게. 제가 볼 때 한 98도, 99도까지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식어가지고. 식었어요? 네, 다시 끓여야 됩니다. 예, 김포에 사는 최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네. 아, 네. 저 최진건 선생님께서 네, 그 방송 거기 나오신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 지금 김포 살고 있고요. 네, 풍무동 살고 있는데 계속 5호선을 강조하셔서 네. 여기에 대한 좀 전망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풍무동 같은 경우에 그 바닥치고 지금 좀 올라왔죠. 아, 약간 반등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네. 근데 지금 5호선 연장이 네. 저는 올해 아마 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아, 올해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발표가 아, 언제 나냐가 관점이지. 아, 네. 사실은 제가 일시적 2주택 하고 있어서 제가 네네. 예전에 사연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희님 기억나요. 그죠? 아, 네. 네네네. 예. 아이디 저희 기억나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농담을 하셨던 거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저 임장 다니면서 다른 지역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디 보세요? 5억 정도 생긴다는 가정하에 보고 있고요. 네. 고덕 쪽 다녀왔고요. 고덕도 좋죠. 고덕이나 마곡 괜찮지 않아요? 마곡, 왜냐면 김포에서 마곡 아. 가까우니까. 예. 예. 제가 신랑님 마침 마곡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고덕, 마곡도 예, 네.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높이 조금 올려서 요새는 이제 성과 쪽 구축도 좀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 연결될 줄 몰라서요. 네. 질문을 정리를 안 했는데 좀 네네. 당황스럽네요. 저도.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얼레벌레냐. 인생이 그런 거죠. 네. 예. 다른 분들 하실 거여서 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네. 분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디가 기억나요. 최정희님은 그래도 가끔 댓글도 많이 달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네, 저 인천 송도에서 25평 아파트를 살고 있고요. 청량리에 재개발 입주권을 저희가 작년에 샀거든요. 예. 그래서 영끌은 아니긴 한데 1억 정도 대출을 받긴 했는데 입주권이라서 지금 시세가 많이 빠져서 거의 제값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 예. 그래서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이거를 그냥 최 대표님께서는 항상 손해보지 말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끌고 가라고 말씀은 하신 거를 제가 항상 강의에서 들어서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는데 예. 한 번씩 이렇게 좀 갈등이 많이 돼서요. 이거를 언제까지 참고 끌고 가야 될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네. 일단은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고 네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네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손절을 했을 때 혹시 네. 다른 대안이 좀 있으세요? 아니, 다른 대안은 없고, 손해가 지금 손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손해가 너무 많이 커서, 한 거의 3억 이상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없어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청량리에는 나중에 실입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입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직장이 계속 송도일 확률이 좀 높아서요. 그러면 실입주를 못하고,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전세를 주실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고, 저희 아이가 지금 계속 서울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상황을 봐서
또 이사를 갈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송도 아파트가 이게 입주 물량이 계속 터져서 지금 상황 2025년이나 6년 정도까지는 아직 네. 가격이 거의 네. 뭐 유지 상태나 답보 상태일 것 같아서 네. 팔고 또 저희가 비과세 세팅은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송도는 팔아도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일단은 송도는 어쨌든 손해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파시면. 그렇죠. 네, 저희가 분양받은 거라서. 그러면 일단은 송도는 정리하셔서 그 좀 비과세 해서 좀 대출을 좀 갚고. 저희 대출은 저 청량리 때문에 1억 이제 대출이 있긴 한데 네. 청량리에 거의 한 1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현금으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금 자금 흐름이 항상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10억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송도를 네.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전 청량리 말고 송도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해서 좀 숨통을 좀 트이시고. 네네네. 그래도 청량리가 그래도 좋아지는 지역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너무 고가에 사신 거가 문제인 거지. 네네.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네. 청량리가.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그 송도를 비과세로 정리하시면은 숨통이 좀 트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조금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고, 네. 그다음에 청량리를 이제 갖고 가시더라도 네. 그 다른 거를 또 조금 더 보완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네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량리는 냅두시고, 네. 그러니까 그 송도를 정리한 금액으로 다른 거를 또 다르게 작게 투자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최 대표님께서는 네. 이 송도 아파트는 언제 정도 제가 정리하면 좋을까? 혹시 고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 네. 봐서 지금 네네. 그래도 그 바닥은 좀 치지 않았어요, 송도도? 바닥은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입주 물량이 계속 터져서 2025년까지는 거의 계속 물량이 아니,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요? 다른 데 다 네. 많이 올랐는데 그쪽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 기사 같은 거 보면 좀 오른 것 같던데, 송도.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세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네네네. 아, 그래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네. 파시더라도 손해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손해는 절대 아니죠. 얼마 이득이세요? 2억 이상은 이득인 것 같아요. 한 2억 네. 정도?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세로 팔아도 손해는 아니니까, 제 얘기는. 네네. 그리고 또 세금도 비과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팔고 좀 거주 지역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약간 다운사이징 하시면 네네. 현금이 좀 더 많이 생기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시니까 네네. 그거 냅두고 청량리 냅두고 또 조그맣게 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무리하게 또 청량리를 또 손해봤다고 또 섣불리 파는 것보다는, 왜냐면 또 네네.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네. 선생님, 청량리 입주가 그러면 지금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착공 곧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카운팅이 되네, 그러면. 그럼 이거 나중에 그 몇 평 받는 거예요? 저희 25평이요. 아, 25평? 근데 그러면은 네. 총 얼마에 사신 거예요? 9억 1,500이요. 저희가 너무 이게 덩어리 큰 거를 사서 초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한 3억 1,500이 건물의 가치였고 프리미엄을 거의 5억대 이상으로 주고 사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게 사서 문제인 거지. 이게 회기역 근처네요. 네네네네. 역세권이네요. 근데 어쨌든 9억 천에 25평에 9억 천이란 정도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완공이 되면 사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럼 좀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양평동 25평이 8억 5천이 분양가였잖아요. 네네. 아, 네네. 영등포 네, 아까 네, 그거요? 영등포 그 양평동 있는 거, 그 영등포 양통동 있는데 8억 5천이 분양가였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억 천 정도 되면 네. 그렇게 뭐 나중에 비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중에 입주해서 좀 갖고 네.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제가 볼 때는 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송도를 팔아서 좀 그 숨통을 트이시고 남는 돈 있으면 또 추가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뒷분을 위해서 네네. 네네네. 짧게 말씀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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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이요. 네네. 네. 네, 부산에 1주택 아파트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애들이 커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한 명은 취직하고 한 명은 아직 학생인데, 네. 네, 취직해서 이제 걔도 살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1주택을 아파트인데 매도를 하고, 예, 서울로 구축을 알아볼까, 예, 아니면 서울에 이제 애들 살 수 있는 그냥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살까, 네, 아니면 그냥 투자용으로 경기도 뭐 평택이나 동탄이나 이쪽으로 작은 걸 더 사놓는 게 나을지. 그 부산 아파트를 팔면은 한 얼마나 현금이 얼마나 질 수 있는 거예요? 상 가격 얼마 남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파시면 뭐 세금 네네. 제하고 어차피 아,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실 것 같고, 네네. 네,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5, 6억 될 것 같아요. 5, 6억 정도? 그러면 5, 6억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은 그 자녀분들은 이제 거주를 못 하세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 6억 갖고 오피스텔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오피스텔도 땡, 네. 거주 아파트도 땡. 그러면 현금 5, 6억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수도권 쪽에 네네. 아파트는 살 수 있거든요. 5, 6억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한 채는 전세 끼고 사고 한 채는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두 분이세요? 네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명이 취직해서 해서 지금 희경 뭐 3구역 청약 한번 넣어볼까 얘기도 하는데. 넣으세요. 넣으세요. 아, 넣으세요. 몇 살이에요? 27. 27이요?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청약은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넣으세요. 아, 네. 예. 어차피 이렇게- 추첨으로 되는 거니까. 예. 네네. 애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네. 그 3학년이거든요. 네네네. 작은 애는. 네. 그러면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청약 먼저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청약이 당첨이 되면은 부산 집을 파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청약 그 계약금 넣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계약금 넣고요. 네네. 중도금 대출 받으시고, 네. 잔금 때 또 준비하시고, 네. 남는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네. 그 이제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이제 임대소득으로 아니면 그 자녀 명의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아, 예.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럼 네. 애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세요. 네, 계속 네. 넣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된다는 예.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네, 청약은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청약만 한 10년씩 이상 하신 분들 봤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청약만 노리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쨌든 지금 처음이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으니까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해보시다가, 아, 이게 답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면, 또 네. 다른 방법으로 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 중인 게 부산에 집을 일단은 양도세 비과세 하려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일단 얘는 무조건 한 번은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부산 팔고 지금 서울 오시기에 좋은 시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 거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서울 오시는 게 좋으실 딱 타이밍이에요, 지금. 혹시 만약에 네. 부산 걸 이제 팔아서 5, 6억에 네. 뭐 가지고 있는 현금 2, 3억이 더 있고 대출할 수 있으면 네. 서울에 뭐 애가 지금 공덕동에 있거든요. 네. 그쪽에 뭐 작은 구축이라도 사서 깔고 앉는 건 좀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어머니,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게 투자금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네네. 방금 맞아요. 말씀하신 방법은 그렇게 투자금 대비 효율이 높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별로 이제 마음이 그래도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입주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또 효율성을 좀 보자면 꼭 그 방법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소액으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 예, 같으면 그렇게 하나만 더 하겠다는 얘기야. 여쭤볼까요? 네. 예. 오송 같은 곳에 네. 학생들이나 되게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1억 미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피스텔은 이런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이런 거 세팅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자. 근데 지금은 생각할 게 아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네.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청약 넣고 알겠습니다. 부산 팔고 아파트 사고 네. 네. 또 하나 더 사고 남는 돈 있으면 오피스텔 하시자 이 얘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방에 그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요. 네. 그 전주 그 덕진구 송천동에 한 5년짜리 아파트 KCC 스위첸 하나랑 아, 송천동. 네. 김해
예, 김해 유라동에 저 모아미래도 6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 고민은 지금 제가 대구에 거주 중인데 네. 실거주를 대신에 사실 투자를 21년도에 지방 아파트부터 좀 하다 보니까 아직 대구에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요 두 아파트가 현재 지금 전세가도 조금 내려갔고 매매가도 조금 내려가는 상태라서 지금 요번에 전세 만기가 이제 2년이 이제 다 됩니다. 23년도 하반기 하나, 24년도 상반기 하나. 그래서 이 투자 관점에서 이 아파트들을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은지 하나랑요. 집에 또 배우자가 대구 쪽에 좀 구축이라도 수성구 만총동 요 메트로 3단지 쪽의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는데, 대구는 워낙 이제 향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투자라고 하기 실거주니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몇 채 가지지는 않았지만 좀 포트폴리오 관련해 가지고 주인공 강사님 선생님의 좀 조언을 좀 듣고자 연락 네. 좀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안 되겠지만 네. 수도권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요거 하나랑 네. 아니면 대구 제가 실거주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네. 실거주를 또 이제 사기 위해서 좀 모아둬야 되나. 그러니까 요게 방향이 조금 안 네. 잡혀서 전화를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만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많이 없으신 거죠, 지금? 지금 전세 아닙니다. 저 돌려줄 정도의 자금은 됩니다. 그래요? 그럼 먼저 버티는 예.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버티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이네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버티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이제 전주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왜냐면 2년 거주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건 비과세가 안 되는 예, 거니까. 이거는 예. 이제 일반세로 팔고 김해 집을 비과세로 파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 이걸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손해를 보고 팔면은 수도권에 갈지 대구로 갈지 이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조금 실거주를 조금 먼저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대구는 워낙 지금 물량이 많다고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생길까 싶어서 그럼 만약에 두 채를 팔면은 손해 보고 한 얼마 정도 남으시는데요? 2억에서 3억 정도에 제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버티는 방법이 있고요. 예. 버티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아파트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이게 버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손해를 보고 팔아서 2억에서 3억의 손해를 지고 대구를 할지 수도권에 갈지 요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 같으면은 수도권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네, 왜냐면 지금 대구 쪽보다는 수도권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팔고 수도권 쪽에 입지 좋은 쪽을 가는 게 맞고, 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대구보다는. 그래서 대구보다서 예. 수도권 가고 만약에 대구를 간다 하더라도 수도권 먼저 갔다가 이 자금을 팔아서 좀 더 양도 차익을 챙기고 나서 대구로 실입주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 또 네. 차익을 가지고 또 대구에 조금 실거주를 마련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손해를 보고 파냐 버티냐 요거는 예. 이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부동산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는 예. 조금 더. 예. 근데 저 같으면은 손해를 볼 각오가 돼 있으시면 예. 지금 처분해서 수도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표님, 혹시 지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지역들은 사실 중소도시긴 하는데 조금 당분간은 시세 차이가 크게 오르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게 예. 서울 수도권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기다리면 오히려 더 그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손해보고 파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부울경의 또 상승이 내후년부터 또 시작된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죠. 예. 모든 좀 다양한 방법으로 네네네. 여러 명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그 손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는데,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7, 8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두 채 이렇게 지금 다 매가가 내려가는 상태고, 이래서. 두 채를 팔더라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어렵다. 어렵지. 어렵다. 어렵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여기는 한 거보다 맞아요.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지 않는 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득을 봤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팔고 옮기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또 제가 손해를 또 보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맞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은 어쨌든 타이밍상으로 수도권 들어가기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해를 확정 지어야 되니까 그게 예.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죠? 저 조금 고민이 좀 해결됐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도와주실 줄 몰랐는데, 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당시 이제 대표님께서 네. 제 이제 상황 보시고 이제 3대책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은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5억 언더로 사실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봤던 게 이제 옥정 신도시 쪽에 그 분양권으로 나오고 있는 뭐 제일풍경채나 한신더유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현재 이게 모피 수준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옥정이 그 GTX-C 호재가 있기는 한데 이게 옥정 그 신도시 택지지구가 아니라 저기 양주 신도시 쪽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호재가 좀 간접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과연 이 금액으로 양주 들어가는 게 맞나 좀 걱정이 좀 돼서요. 저는 양주 옥정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낮아져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상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뭐 분양가로도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옥정 같은 경우에는 그 GTS-C도 있지만 그 7호선 연장도 있어요. 예. 7호선 연장 그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대표님 혹시 그 추가적으로 그 의정부역 프로지오 더 센트럴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의정부도 괜찮은데, 예, 의정부도 괜찮은데, 예, 그거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도 보고, 거기 몇 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용 5구 보고 있습니다. 25평? 네. 근데 25평보다는 저는 옥정 34평이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요? 34평이? 왜냐면 25평은 좀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해요. 예. 25평에서 뭐, 자금만 맞으면은 저는 34평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의정부도 나쁘진 않죠, 당연히. 네. 대표님 저 그 마지막으로 하나 과연 취득세를 이게 어차피 비조정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취득세 8% 내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네. 국회 통과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안 될 수도 있을 것 안 같다는 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에. 근데 근데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네. 그 12월 21일부터는 소급 적용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그거 안 되면은 지금 그거를 믿고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다 2배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저도 뭐 세상 일을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취득세가 8%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3, 4억 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10억짜리 8%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투자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만약에 완화가 돼서 4%가 되면 더 좋은 거고, 그건 땡큐인 거고. 설령 취득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취득세는. 네. 네,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는 게 제 판단이에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군지 네.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상당히 많으니까 기억이 솔직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네. 토요일에 아마 저 아내랑 그다음에 제 아기랑 같이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2시쯤에 있었는데. 그래요? 네네네. 네. 한번 좀 볼게요. 네. 그때 상담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맞다. 맞아. 그분. 네,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좀 상담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 시간을 너무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지각해서 그런 거라서요. 맞아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건물주 마법에서 잘 갔나요?
네, 받았고요. 네, 어제도 네. 와이프랑 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처가 가가지고 식구들이랑 또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기억났네요. 이분이 왜냐면 상담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제 기억이 네. 안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좀 늦게 오신 면도 있었고 저도 좀 바로 다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좀 짧게 해드렸거든요. 짧게 해드렸고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 건물주 마블을 그냥 물을 하나 보내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밌다고 또 하셔서 하시니까 좋으시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회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셨는데 그걸 이제 오늘 후레인 TV에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살거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거를 팔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가 이름이 뭐예요? 광진구의 구이레미안이요. 25평인데 로얄층이고 로얄동이긴 한데 구이동에서 이제 거의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네. 별로 이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 자금은 괜찮아요. 자금은 네. 있는데 네네. 지금 움직이는 게 조금 너무 섣부른 것 같아가지고 왜 섣불러요? 이번 후반기 때나 생각해볼까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옮기시더라도 일단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팔고 그쵸. 잔금까지 받으려면 그래도 한두 달 뭐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움직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기다렸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강남 쪽인데 네. 그쪽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해가지고 강남 쪽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판단은 뭐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건데 네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 달에 정말 급매물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물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래도 네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아,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저는 타이밍 한 번 좀 놓치셨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옮기실 거면은 이거를 빨리 팔고 네네 옮기시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를 매수 타이밍을 좀 저울질 하더라도 일단 이걸 팔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아니면 이 아파트를 그냥 놔두고 네. 그냥 저희가 지금 실거주는 전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거주는 제가 이제 일하는 데가 평택이라 네. 과천까지는 어떻게 출퇴근이 될 것 같아서 과천에 그냥 실거주할 거 하나 사놓고 그냥 이거는 월세를 주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예, 아니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아, 않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아파트 자체가 네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나홀로 단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막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파트는 아니어서 네, 저희도 그때 살 때는 네. 그냥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70점 정도? 그러니까 70점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네. 이거를 갈아타고 하면은 한 75점, 80점 정도의 아파트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뭐 원하시면 뭐 두채로 갈아타고 두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데 제 그래요? 생각은 이게 효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효율의 아파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천을 네, 처음에는 구축을 살까 했는데 네, 신축이 낫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쵸. 예, 근데 가격 그것도 이제 뭐 판단할 수 없는 게 네네. 신축의 뭐 평수라든가 그다음에 층이라든가 구축의 뭐 평수라든가 층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이제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딱 네네. 신축 구축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죠, 제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빠른 정리. 네네. 고맙습니다. 아, 궁금한 거요. 네. 대표님은 그럼 네. 어떤 입지의 아파트를 선호하세요? 저요? 네. 이건 좀 애매하다고 보셨고. 아니, 일단 그래도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장주 아파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입지에 뭐, 대장 하면은, 대치동 입지 대장 하면은 뭐, 음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대장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어디에 뭐 누구는 교통이고 누구는 뭐 직주근접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대장 아파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곡지 같은 경우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면 7단지잖아요. 7단지 그다음에 또 민간 아파트는 13단지. 이런 데 위주. 근데 그런 데가 먼저 빠졌다가 먼저 오르니까 그런 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뭐냐.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아파트는 그런 대장 아파트의 기준에서는 좀 약간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은 실거주도 어쨌든 투자 가치로 환산해서 당연하죠. 판단을 하신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대장을 찾아라는 얘기 자체가. 그렇죠. 여러 개 되면. 근데 여러 개 안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막 연끌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형편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죠. 여러분들 이제 투자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언 같은 거, 그다음에 기사 같은 거, 책도 사실은 보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어떤 기사를 보고 그거에 접목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락 유튜버라든가 폭락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 얘기 듣고 좀 기다렸다가 집을 나중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맨 마지막 이분도 좀 더 기다리면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의 이제 그 계속 떨어진다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 현실감을 갖춰서 이제 생각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최진권의 고민 상담 2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아유 힘들다. 네, 당 떨어지시죠? 네. 식사도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 네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12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12시에 하는 거 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반응 추후에 한번 보고 네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